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한 50년 정도 남짓 만에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동안에 있었던 그 파란만장한 다이나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건국과 동시에 토지개혁을 추진해서 그걸 매우 성공적으로 이룬 바 있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일단 전쟁 때문에 더 평등해져 버렸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전쟁통에 다 박살이 나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토지개혁을 통해서 큰 폭의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은 결국 공업, 즉 산업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산업화의 여정도 역시 그 1차 산업의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의 토지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산업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어 왔었고, 거기서 대한민국은 매우 독특한 선택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대부분 큰 성공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성공적인 산업화,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맨 첫 단추를 가발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하이모니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때 전 세계 가발 산업에 완전 독보적인 1위를 하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서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후로 이제 이런 경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철강이나 조선이나 그 이후에 자동차, 결국 나중에는 이제 반도체에 이르는 첨단 산업까지 계속해서 산업 구조들을 업그레이드 다변화해 왔었습니다. 근데 첫 출발은 가발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선택이 대한민국의 어떤 선진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어느 정도는 우연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발 산업에서부터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게 당시 가발 공장을 찍은 언론사의 보도자료 사진입니다. 그 수많은 여공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 가발 만들어내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로는 여기 보이는 공장 노동자들이 전부 다 여성 노동자라는 점이고요. 둘째로 엄청 많다라는 점이 있죠. 그것도 매우 좁은 공장 안에서 작업 환경도 당연히 별로 좋지 않았겠죠. 이런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점이 이 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더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 안에는 수많은 여공들, 여성 노동자분들이 계셨고, 이분들이 가발을 갖다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 노동자들이고, 둘째로는 이 여성 노동자들이 엄청 많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기계라고 할 게 없는 거죠. 다 손으로 바늘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서 가발을 만들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발 산업의 특징입니다. 낮은 저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딱히 높은 수준의 기계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점이죠. 이게 어쩌면은 대한민국, 당시의 대한민국처럼 산업적 기반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최적의 상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의 상황들을 좀 보면은요, 1960년대에는 정말로 이때에서부터 처음 수출이라고 하는 걸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때였었고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의 모든 그 상품들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1953년도에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나라에서 뭔가를 수출한다라고 하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들죠. 그때 당시로서도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 우리 먹고 우리 쓰고 할 물건들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둘째로 그런 와중에 뭔가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뭘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한때 그런 것들도 좀 팔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 어디 광산에서 광물 이런 거 좀 없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텅스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팔아볼까? 뭐 이런 것들 정도 팔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그나마 대한민국은 지하자원도 뭐 지질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걸로 뭐 수출 산업을 갖다가 만든다 이런 것들도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발 수출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대한민국 산업계는 이후로 1970년대가 되면 신발과 섬유라고 하는 쪽으로 경공업으로 좀 더 다변화를 했고 1970년대 말이 되면 철강 산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에는 드디어 대한민국도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반도체까지 수출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첫 시작이 가발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가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매우 우연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선택이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구조, 경제 구조를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발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노동집약적이죠. 그리고 이 노동집약적이다 보니까 원가를 뭐 낮추려고 그러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쌓여야 됩니다. 여기를 위해서 뭐 바늘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고 테이블만 놓으면 되니까 기계장치 같은 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가발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의 가발 공장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가발 만든 경험 이런 건 없지. 근데 그런 경험이야 뭐 만들면서 배워 나가는 것이고 뭐 가발에 대한 아주 좋은 디자인 만들고 하는 능력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기존 가발 회사들에 비해서는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발 산업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를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가발을 수출하게 된 것이 1964년도였거든요. 근데 이때가 곧 1965년도에 베트남전이 터집니다. 베트남전이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베트콩들이랑 남베트남군들이 싸우고 미군이 파병을 하고 그 와중에 중국이 베트남에 압도적인 무기나 물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은 아니 한국전 때도 중국이랑 그렇게 붙었는데 이제 베트남전이 시작됐는데 중국이 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냐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중국도 뭐 그 당시 1960년대 중국도 지질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말 그대로 뭐 없는 거죠. 그 와중에 몇 개 없는 와중에 하나가 중국산 사람 머리카락, 인모 이거를 가발의 원료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팔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수입 금지를 때립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의 최고 우방국이니까 대한민국의 인모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한국 사람들 사람 머리카락 이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팔아도 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수출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서부터 즉 베트남전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산 머리카락의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한국산 머리카락의 수출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우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발 수출이 이제 이때서부터 그래 뭐 머리카락을 파나 이거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낫지 해서 가발 수출이 금방 대한민국에서는 쫙 퍼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당장 대한민국에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또 사람 머리카락을 잔뜩 사옵니다.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 머리카락을 사와서 그거를 국내에서 가공해서 미국에 파는 즉 동남아시아 인모, 우리나라 인모도 당연히 있고요. 이고 대한민국 가공 그리고 선진국 수입해서 팔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업 체계 당시 그 1960년대판 가발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게 일단 저임금 노동자들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공이 많았던 것은 남자 노동자들보다 여자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적게 줄 수 있어서 그런 거였겠죠. 이러다 보니 사실 여기 게다가 뭐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저기 노동자들 공장에다가 엄청 때려박아 가지고 거기서 일시키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니 뭐 사람 머리카락 꼭 해야 되나? 우리 기술 개발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그 인조 머리카락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염색이 잘 된다든가 뭐 가공이 파마 같은 거 하는 것들 이런 건 잘 된다든가 등등등 이런 거 더 좋아. 그래서 이제 화학 섬유로 뭐 인조 머리카락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뭐 디자인도 더 고급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대량 생산 체계 더 노동자들을 갈아넣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아까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창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1960년대, 70년대 뭐 누구의 전성 시대라느니 뭐 이렇게 해서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긴 여러 문학 작품이나 뭐 극영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뭐 그 전태일 열사의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들까지 연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당시에 가발이 얼마나 대단한 상품이었냐 하면 1964년도에 첫 수출 14만 부를 수출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6년 만에 총 수출 1억 부를 달성을 합니다. 즉 700배의 성장을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발 시장의 90%를 대한민국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가발이라고 하는 건 다 여기서 다 공급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대 수출 상품, 60년대 최대 수출 상품이 되고 전 세계 가발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보입니다. 1970년대라고 했는데 70년대 전부는 아니고 딱 1970년이 제일 피크였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1966년도쯤에 되니까 가발이 이제 갑자기 이제 수요가 막 폭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료가 사람 머리카락이니까 머리카락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발 공장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상공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여학생들한테 머리 기르기 운동 이런 것 좀 캠페인을 좀 벌여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머리카락 이렇게 자른 거 우리가 받아서 가발 만들고 하면 외화벌이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공부에서 또 당시에 이 공무원들도 전 아무리 우리가 수출 뭐 한다 드라이브를 건다 하지만서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해가지고 혼내서 보냅니다. 한 2년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68년도쯤 돼가지고는 여기 또 이제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운동을 또 추진을 합니다. 여학생 머리 기르기 운동 이런 걸 하면서 그 몇몇 업체 사장들이 여학교 교장 선생님들 불러와가지고 공장 견학시켜 주면서 애들한테 머리 좀 기르게 이런 좀 하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신문에 나버린 거예요. 신문에 났더니만 여기에서 어떤 학부모의 인터뷰 이제 문구가 나왔는데 우리 딸이 앙골라 토끼냐? 앙골라 토끼가 이제 털 깎아가지고 이제 털 원료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말이 나와가지고 당시 앙골라 소동이라고까지 불렸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신체 발모 수지 부모라 그랬는데 무슨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다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수출 기업들이 이제 가발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해결이 점점점 돼 갑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뭐 그냥 공짜로 받아 올라오고 그러니까 싸게 준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판다 그랬지. 비싸게 머리카락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댕기머리 길게 해서 허리까지 오고 이러는 머리 싹둑 잘라서 팔고 그러면 이 머리 한 문큼에 뭐 쌀 한 가마니 값이 나왔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 별별 미담 기사들이 다 나옵니다. 병든 부모님 약값을 대려고 뭐 삭발한 딸이다. 휴가 나온 아들 뭐 밥 한번 제대로 먹이려고 엄마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문에 나오고 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 머리카락, 그러니까 국민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그 수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화를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시기의 어떤 일화들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사진이 머리카락은 돈이다.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이걸 갖다가 잘라서 팔았더니만 돈이 많이 되더라.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는 여성들이 다들 이 머리카락 자르기 운동, 머리카락 길러서 자르기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 기사에 이제 실리고, 지금 나오는 뭐 사진은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시장이다. 그래서 머리카락 이제 도매 시장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가발공장 사장들이 여기서 머리카락 잔뜩 모아서 사가지고 가고, 여기 시장에 나와서 여성분들이 자기 머리 자른 거 이제 팔러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 가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냐면,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시작을 가발이라고 잡는 점, 이 점은 이후에 아주 큰 효과를 낳게 됐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처럼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도 별로 없지만서도 노동도 뭔가를 숙련된 노동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련을 하려고 하면 산업이 있어야 숙련이 되지. 산업이 없는데 무슨 숙련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본은 아예 없는 상황이죠. 이런 나라에서 특별한 자본 없이 인적 노동력의 투입만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인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노동집약적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상품은 특징은, 가발이라고 하는 건 사치품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설사 자기 머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됐다 하더라도 가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즉, 대한민국에서 가발을 만들면 수입 대체 효과 이런 건 아예 없고 내수 소비 빵입니다. 100% 수출입니다. 완벽하게 수출 전용 산업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하자원을 풍부해서 땅에서 나는 석유를 캐다 판다, 철광석을 캐다 판다,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자원이 없으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상품을 어떤 상품이 필요하다, 어떤 상품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 중에 다 수입하는 물건들이 많아. 이거를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수입을 대체하자, 이런 상품이 있고, 우리가 외화를 벌어야 돼. 외화를 벌려고 그러면 해외 선진국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야 해. 이런 상품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수출 전용 상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상상 속에서. 자, 그래서 여기 경제참모들과 같이 회의를 한다고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봅시다. 자네들 좋은 생각 있으면 얘기를 해봐.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를 발전해야 돼. 어떤 게 좋겠어?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수입해서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외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외화 빠져나가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입품을 갖다가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요? 일단 비료 같은 것도 우리 수입 많이 하고, 그래, 비료 공장 지어. 농기구 이런 것들도 가끔 수입도 많이 합니다. 농기구 공장도 지어. 또 뭐가 있나? 온갖 생필품들 다 사실 수입입니다. 그러면 생필품 공장 이런 것들도 우리 지어 나가야지. 한편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화를 아낄 수 있다는 거지 외화를 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외화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기름도 사다 써야 되고 이것저것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화를 벌 수 있는 산업을 해야 됩니다. 외화를 벌려고 하면 해외 수출을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당장은 없죠.
찾아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품들은 있을 겁니다. 비교 우위가 뭐죠?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 상품, 미국의 가발과 우리나라 가발을 비교를 하면 미국 가발은 100의 품질이다, 우리는 80의 품질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거로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자 자체가 싸니까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비교 우위에 대해서는 경제학 시간에 배운 바 그대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하면 수출이 될 겁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가발을 열심히 만들었어. 만든 것까지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공장 노동자들도 와 모집해가지고 머리카락도 열심히 모아서 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안 팔렸어요. 수출이 잘 안 됐어요. 미국 시장에서 클레임이 들어와서 뭐 반품이 됐어요. 자, 이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럼 우리가 먹으면 되잖아요. 안 팔렸다. 미국에 팔려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안 팔렸다. 그럼 우리가 들고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먹으면 됩니다. 옷을 만들었다. 미국 시장에 안 팔렸다. 하다못해 옷이라도 입으면 됩니다. 가발은 안 팔렸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남는 재고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불가능한 이런 제품이죠. 이런 제품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때에서부터 가발이 성공을 거둡니다. 비교 우위의 개념이 그야말로 경험으로부터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열심히 해. 잘해. 잘하면 팔릴 수 있어. 그래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성공 공식이 됩니다. 이 성공 공식은 뭐냐 하면 수입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지향으로 나아가는 산업 구조가 이때에서부터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수입 대체형 상품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비료 산업이거든요. 비료는 우리나라 비료 공장 없으면 다 수입해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나라 비료 공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비료 공장을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우리 열심히 만들고 남는 거 있으면 외국에 수출해? 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해 화학 엄청 크게 지었어요.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면 쇠가 많이 필요해. 제철 공장을 세고 70년대 이후죠. 그때에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도 이후에 우리나라 철광석 거의 안 나잖아요. 석탄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철을 외국에 수출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집니다. 이후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 휴대폰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형 경제 구조를 채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 진짜로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형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의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우연적 요소도 있었겠지만서도 가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발로부터 시작된 수출 지향형 산업구조는 이후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공업화의 성공에 말 그대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와 달리 산업화, 공업화에 훨씬 조건이 좋은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엄청 크고 인구도 훨씬 많고 국토도 훨씬 넓고 게다가 이전에 했던 산업화의 경험들까지 있던 수많은 나라들, 뭐 남미 국가들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 칠레, 페루 어쩌고 남미들 쭉 다 많이, 아프리카의 여러 강국들, 이런 나라들 나름대로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거의 99% 다 내수용입니다. 즉 수입 대체형 산업 구조를 만듭니다. 인도, 중국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후에 대한민국 산업화, 공업화의 성공 요인이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발로부터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